근데 아인슈타인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막 천재에다가 수학자라고 이랬냐? 그건 아니었다 그래요. 말이 너무 늦었고 일단 말을 시작하면 계속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애가 만약에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말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런다면 우리 약간 이거 혹시 자폐 아닌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신입성호입니다. 오늘은 유명인들의 사인을 밝혀보는 그때 그 사인 시간이고요. 오늘 알아볼 인물은 20대 나이에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었고 30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고 40대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인물인데요.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50년 당시 26살 때 한 해 동안 공간, 질량, 시간,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논문을 5편을 발표했어요. 3월에는 광양자가설, 5월에는 브라운 운동, 6월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요. 7월에는 고체를 이루는 분자의 운동과 에너지에 대한 주제로 추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고요. 8월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그럼 딱 하나 기억나는 공식이 하나 있죠. E는 mc제곱으로 알려진 상대성 이론에 대한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E는 mc제곱은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핵분열, 핵융합, 핵무기, 원자력 발전소 이런데 기초가 되는 공식이다 라고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하나만 발표해도 세계 물리학계를 바꿀 만한 논문인데 이거를 한 해에 무려 5개나 발표한다. 그것도 26살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분이 이제 어디 대학교 유명한 교수로 천재로 소문났었냐? 그건 아니고요. 특허청에 다니는 그냥 젊은 사람? 젊은 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참 놀랍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박사학위도 하면서 근데 그 논문을 5개나 엄청난 걸 발표한다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1921년에는 노벨상을 40대 초반에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그것도 이제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로 받게 되는데요. 광전 효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TV, 컴퓨터, 자동문, 에스컬레이터, 광통신, 이런 것들에 쓰이는 광다이오드와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에 사용하는 DDD 칩 등 현대 문명의 이기와 관련된 굉장한 이기들이 다 광전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문명은 분명히 아인슈타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 위인 전기에서도 읽었고 말을 잘 안 듣던 바이올린을 좋아하던 말썽꾸러기가 나중에 열심히 해갖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법의학자잖아요. 그럼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사망했을까요? 사고였을까요? 질병이었을까요? 뭐였을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어떤 병으로 사실은 사망했는데요. 그 병이 이제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랬다는 거를 수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추적해 보고 이렇게 위대한 분도 좀 안타까운 습관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거다. 이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 아인슈타인은 1879년 19세기 말에 독일 남서부에 있는 울름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누구시냐? 아버지는 원래 되게 똑똑하신 분이었대요. 유대인이었고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옛날에도 이제 독일도 그랬나 봐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17세 때 머리는 똑똑하신데 돈이 없고 가난한 집안에서 교육 많이 못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인슈타인도 아버지도 학업을 못하고 그냥 깃털 침대를 파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 동생과 함께 전기 관련된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를 차렸고 나중에는 이제 발전소, 아마 이과인가 봐요. 전형적인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피아니스트고 저 어렸을 때 읽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그 어머니가 피아노 치고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을 하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바이올린 너무 비싼데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막 천재에다가 수학자라고 이랬냐? 그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말이 너무 늦었고, 일단 말을 시작하면 계속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너무 불안하죠. 애가 만약에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말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런다면 우리 약간 이거 혹시 자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폐가 간혹 뭐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폭력적인 경향을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아인슈타인이 어땠냐? 여동생 머리에 볼링공을 던진 적도 있고요. 또 이제 가정교사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약간 발작을 좀 하는, 분노에 빠져갖고 발작하는 증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자폐 스펙트럼에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이 어린 아인슈타인은 좀 특이하게 수학 문제를 좀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되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일종의 이제 아스퍼거라고 과거 불렸던 그런 쪽에 좀 가깝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물에 대한 집중력도 강했고요. 그래서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4살 때 나침반을 보여줬는데, 나침반이, 우리 뭐 어렸을 때 저도 나침반 본 적 있는데, 그냥 뭐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자석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났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나침반의 바늘이 왜 어떻게 정확히 움직이는가를 관찰을 했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걸 갖고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봐. 훗날 뭐라 그랬냐? 나는 그 경험이, 즉 나침반을 관찰했던 경험이 오랫동안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다고 기억한다. 그 근원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틀림없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막 고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이랑 다른 게, 천재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때 이걸 조금 더 도와주는, 약간 자폐 스펙트럼 아닌가? 한 곳에 몰두하는 애 아닌가? 근데 집중력은 좋고 약간 수학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아이였는데, 이제 좋은 가정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뭐냐? 막스 탈무드라는 의대생이 있었는데, 집에 이 가난한 의대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같이 약간 가정교사 하면서 같이 살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에게 과학책을 가져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과학책 21권짜리였는데 이걸 다 정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이걸 다 읽고 막 애가 똑똑하니까 이 탈무드라는 의대생이, 이분이 이제 나중에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때는 이 꼬마애가 과학책을 다 읽다니 하면서 수학책, 철학책, 기하학책을 가져다 주었대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야 진짜일까? 나 진짜 이런 사람 보고 싶어. 막 보고 모두 마스터했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나중에는 10살밖에 안 됐는데 대학생 형아보다 수학을 잘하는 거야. 이런 애가 있겠죠? 있겠지, 어딘가. 그러니까 그때 탈무드라는 그 의대생이 뭐라고 그러냐? 진짜 놀란 거죠. 자기도 좀 동네에서 좀 먹어주던, 공부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얘 뭐야? 그의 수학적 천재성은 너무 높이 날아서 나는 더 이상 쫓아갈 수도 없다 라고 나중에 회상을 했다고 그래요. 여동생에 따르면 12살 때에는 기하학과 대수학을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하루 종일 새로운 이론을 증명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러면 와, 얘 공부 정말 잘했겠다. 그런데 이런 애들의 약간 자폐 스펙트럼에 걸쳐 있는 친구들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안 좋아하는 과목을 잘 안 해요. 좋아하는 과목만 해요. 그게 이제 좀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평가를 할 때 얘가 전반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는데, 그래서 뭘 싫어했냐? 언어를 안 좋아했다는 거야. 근데 또 이런 분도 있죠. 언어에 진짜 강해. 막 몇 개 국어 하는데 수학 딱 싫어하는 분도 있고, 세상 구해서 참 재밌죠. 근데 그래서 이분이, 아인슈타인이 다 과목 중에 특히 언어를 안 좋아했고 그리스어를 너무 안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일본어, 뭐 독일어 막 이런 거 안 좋아했나 봐요. 영어. 그러니까 어때요? 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미워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 취리 공과대학으로, 당시 어마어마한 명문대 있어요. 유럽에서 명문대, 저 수학 짱 잘합니다 이러면서 원서를 넣은 거예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잠깐만.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한 애가 무슨 원서야. 이거는 엄마가 좀 안 알아본 거 같아. 대치동에 좀 물어보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안 그랬는지 그래서 불합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대학 학장이 아인슈타인의 그 성적표를 본 거야. 저기 중퇴하기 전에. 봤더니 어때 얘가? 야, 수학 성적이 너무 발군인 거야. 그래도 얘는 뭔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너 1년만 더 공부해라. 일단 졸업은 해라, 졸업은. 고등학교를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조건부 입학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스위스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억지로 다닌 거죠. 1년 동안. 아, 싫은데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다니고 그 다음에 취리 공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도 아인슈타인은 이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재긴 한데 규칙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지키는 데는 별 재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수업을 자주 빼먹고 또 물리학 실험 과제를 내가 한번 해볼게. 나침반 가지고 막 4살 때 막 몰두하던 애잖아요. 10살 때 막 의대생 형한테 꺼져!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하고 막 이랬던 뭔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물리학 실험 도구도 마음대로 쓰고 또 뭐 이렇게 학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 수학 좀 머리 잘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똑똑한데 쟤 뭐야? 인성이 썩었네. 무례하다. 건방지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취리 연방 공과대학에 나오면 원래 졸업할 때쯤 우리나라 치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 뭐 이런 데서 어서 오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얘는 그 친구들이 피업 동료 평가에서 좀 안 받았나 봐요. 인성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아무도 취업 제의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의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에 가야 되니까 징병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평발과 정맥류가 있어서 또 병역도 면제되고 그러니까 이제 고급 백수가 된 거죠. 좋은 대학 나왔는데 원래 당연히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도 안 되고 에이 군대나 가자 그랬는데 정맥류랑 평발 오지 마 이래갖고 안 온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다니는 회사가 보험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지도 교수가 아인슈타인을 매우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취직이 안 됐다는 소리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유대주의가 서서히 피어오르던 시기라고 해서 그래서 인종차별, 야, 스위스 공과대학, 연방 공과대학 나오면 사실 어디든 취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유대인이라서 안 된 거 아닌가?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인슈타인은 고생하는 거야. 막 이제 뭐 과외도 하고 여기 지금 나오실 텐데요. 저희 과외자리 구해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 있죠. 제가 학생 때 많이 해봤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수학, 물리학, 전학년 학생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 아래는 또 이제 학력도 나와야 되죠. 스위스 연방이공학 교사 자격증 소지. 시범 강의 무료로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전단지를 붙일 정도였고 그러다가 과외가 학생들이 온 게 아니고 친구들이 야, 얘 진짜 원래 똑똑하긴 하잖아요. 야, 내가 좀 직장에서 물리학이 좀 더 필요한데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 근근히 과외는 그런 거 같고요. 극적으로 특허청에 취직이 된 거야. 그래도 공대 나왔잖아요. 공대 나왔으니까 또 어디 취직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허청이 그래도 딱인데 특허청에 취직해갖고 그 다음 또 뭐랬냐? 공부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수학과 뭐 이런 거에 천재적인 머리니까 막 연구를 해갖고 1922년도 아까 말씀드린 5개의 논문을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발표해도 뭐 정말 세계적인 물리학자라는 얘기를 드릴 만큼 어마어마한 논문들을 1905년 26살 때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논문 읽어보니까 잠깐만 얘 누구야? 어마어마한 애잖아. 그래서 1908년도 논문 낸 지 3년 만에 최고의 과학자를 인정받아서 스위스의 베른 대학교, 되게 좋은 대학교입니다.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베른 대학교 강사로 임명되고 이듬해 취리대학 부교수, 드디어 메이저 대학에 드디어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이후에는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문제는 독일이 나치즘, 이제 뭔가 스물스물 암흑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옥스퍼드 같은 데서 유럽에서 교수로 오세요 이랬는데 왠지 이제 유럽이 독일에서 비롯한 암흑의 기운이 쌓이니까 천재적인 선택을 합니다. 천재기들.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1940년 미국 시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이제 사실은 어렸을 때는 뭐 여동생한테 막 볼링공 던지기도 하고 막 의자 던지고 난폭한 행동도 하고 어렸을 땐 그랬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꾸준히 교육을 잘 시키고 믿고
또 막 아버지가 또 생활이 안정되면서 얘 좀 교육도 잘 시키고, 아, 그래, 고등학교 못 다니겠다고? 야, 나와. 괜찮아. 하고 이제 너 공과대학 일 때, 안 된다고. 근데 수학 점수 좋아? 스위스 유학 보내줄게. 유학 보낸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집안인 거예요. 신경 많이 써줘갖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 되면서 평화주의자가 됐어요. 어른이 돼서 평화주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되면서, 인종차별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의식도 갖게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이는 MC제곱, 뭐 이게 이제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핵무기와 관련된 게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무기 반대 운동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된 거야. 일단 외모도 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곱슬곱슬 천재 과학자를 상징하는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천재 과학자가 머리가 부스스하고 곱슬곱슬한데 이거 다 아인슈타인에서 천재 그러면 이제 왠지 그런 이미지가 오게 되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 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천재 과학자 사교계의 명사가 된 거예요. 거기다 반전주의자, 평화주의자, 인종차별 철폐 너무 힙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좋은 인생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는데요. 1940년대 후반 아인슈타인이 복부 대동맥류를 앓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뭐냐? 이게 복부의 대동맥이 가라하면서 심장에서 딱 나오잖아요. 흉부 대동맥이 있고 다시 이제 내려갑니다. 왜냐면 온몸에 뿌려줘야 되니까 피를. 그래서 복부에 대동맥이 있는데 거기 원래 대동맥은 탄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혹시 대구에 가면 뭉티기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추천하는 거가 뭉티기뿐만 아니라 오드레기라고 있어요. 오드레기가 대동맥입니다. 소의 대동맥이요. 씹으면 질감이 오독오독 아주 탄력 있는 질감이 있거든요. 맛있어요. 근데 그 오드레기 대동맥이 탄력 있고 이래야 되는데 담배 피고 혈압이 높고 뭐 이러면 이게 칼슘이 침착하면서 또 콜레스테롤이랑 지방이 침착하면서 딱딱해져요. 그러면서 가뭄에 논 갈라지듯이 쪽 갈라집니다. 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게 터지면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된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 쪽 갈라지면서 딱딱해지는 복부 대동맥류를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렇게 앓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혈관 수술을 하지 않았고요. 1949년도에 그걸 셀로판으로 감싸주는 수술만 한 거야. 감싸주는 거. 이렇게 쩍 벌어졌을까? 터지면 죽는 거야. 그죠? 근데 1955년, 1940년 후반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1955년 4월에 어떤 행사에서 논서를 준비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도 수술을 거부했대요. 그때 왜 거부했냐? 의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가고 싶을 때 가고 싶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난 내 몫을 다 했으니 이제 우아하게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I will do it elegantly. 내가 이 일을 잘했다. 라고 한 거야. 그리고 다음날 4월 18일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76세였어요. 좀 빠르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76세면 건강하신 분들 많은데 마지막 순간에도 침대 옆 테이블 보면 뭐가 있었냐?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을 그 양자 물리학을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건 확률적 신원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양자 역학에 대해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난 도통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거를 좋아하려는 시도를 마지막까지 한 메모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아인슈타인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복부 대동맥류라는 걸로 사망했느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신문 기사를 보면 Dr. Einstein is dead at 76 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burst artery proves fatal to physicist 라고 써 있어요. burst artery 터지려고 그러는 아터리가 왜? 이게 대동맥류가 부풀어 오른 거야. 그게 치명적이었다. 의사들이 보기에 이런 거야. 왜 그러냐? 76세면 다 걸리는 거냐? 아니죠. 이분이 여러분 아인슈타인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그의 모습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평소에 파이프 담배를 떼놓지 않을 정도로 애연가였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흡연이 모든 인간 문제에서 다소 차분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여한다 라고 한 거야. 실제로 흡연
대동맥자의 발병 빈도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버프 대동맥류가 7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왜 피셨냐 우리? 근데 그때 1940년대는 잘 몰랐어요. 담배가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또 멋있잖아요. 이렇게 막 마도로스 담배 이렇게 피면서 뭔가 우주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딱 찍히면 멋있어. 나도 담배 피우고 싶어. 아인슈타인도 담배 피는데 나도 아인슈타인 되는 건가? 담배 피면?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었다라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같으면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우리 오래 사셔갖고 양자역학 다 하셔야죠. 그것도 좋아시키셔야죠. 그러면서 그만 피셨다면 아마 안 피웠으면 훨씬 더 오래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별별 사건이 다 있었어요. 뇌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냐면 죽은 다음에 본인의 유해를 화장한 다음에 쟤를 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시신을 검시한 병리학자, 저도 병리학자입니다. 저도 이제 백그라운드가 패톨로지라고 있는 병리학인데요. 그러니까 병리학자 토마스 하비가 이럴 수가 있나? 뇌를 무단으로 반출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출해갖고 여러 조각을 유리병 하나에 보관하고 나머지를 얇게 절편, 한 4에서 6 마이크로미터로 절편한 다음에 그거를 현미경을 볼 수 있는 파라핀 블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유리 슬라이드로 만들 수 있게 깎게 만드는 그걸로 만들어서 미국의 곳곳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보냈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나 내 일을 다 했어.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했고 나를 보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뇌를 적출하고 무단으로 반출해서 유리박에 넣어두고 또 잘게 썰어갖고 그거를 절편으로 만들어서 보낸 거야. 물론 이 아인슈타인이 연구에 써도 된다라고 하면 그거야 당연히 뭐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왜 그랬냐? 신경해부학과 세포 구조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현미경으로 보고 도대체 왜 이 사람 천재야? 내가 연구해보고 싶어. 그것도 내가 아니래도 주변 동료들이 연구해서 천재를 밝히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뿌렸다고 해요. 이 일로 어떻게 됐을까요? 토마스 하비는 프린스턴 대학의 병리학 교수였는데요. 당연히 해고되고 의료면허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죠? 잠깐만. 이 뇌를 가지고 있으면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증명할 수가 있나요? 밝힐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뇌는 1000억 개 가까운 뇌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중요한 것도 있죠. 술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계속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세포보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야? 시냅스. 그 시냅스는 어떻게 돼요? 뭐 운동, 지적 능력, 독서 뭐 이런 걸로 점점 부스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교 이런 걸로 부스팅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뭐 이런 것만 보고서 되냐? 물론 2001년에 아인슈타인의 뇌의 해마,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준 뇌의 해마를 조사했는데 근데 뭐 왼쪽에 있는 뉴런들이 오른쪽 뉴런보다 해마의 왼쪽에 있는 뉴런들이 오른쪽에 해마에 있는 뉴런보다 좀 크다. 그다음에 또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뇌 조각과 비교했을 때 조금 비대칭성이 좀 많이 좀 있다 등등의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만으로는 이 사람의 천재성 이런 걸 좀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또 1999년도에는 신경학자 피테슨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두정엽이 여기 위에 있는 거 마루엽이라 부르는 게 좀 크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또 뭐 측두정맥이 좀 짧다 뭐가 짧다 뭐 이랬는데 이거 갖고는 뭐 아무것도 증명이 안 되는 거고요. 비교 대상군도 있어야 되고요. 그냥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닌가라는 그 정도. 물론 뭐 조금 다른 게 좀 있다라고 형태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오히려 그의 어머니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정말 중요했다. 예를 들면 말 배우는 것도 늦었고 자기 여동생도 때려. 거기다가 학교 생활도 잘 적응 못해. 그리고 이제 얘가 약간 규칙도 잘 안 지키고 대학 가서도 그렇습니까? 중고등학교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늘 격려를 했냐 아인슈타인에게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격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뭐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거라고 해도 또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고요. 제가 아까
어렸을 때 전기 읽었을 때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 키는 거 보고 어머니한테 가르쳐달라고 졸랐는데 일단 피아노도 제대로 안 쳤고 뭐 몇 번 다니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배우지도 또 비싸기도 했고 그때는. 근데 아인슈타인에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쳐 준 것도 어머니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가 안 됐으면 본인이 음악가가 됐을 거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머니의 이런 예술적 측면을 키워주는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예술 교육과 끊임없이 격려하는 게 있었고요. 또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의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하셔서 그렇지. 근데 집에서 즐겨하던 취미는 독서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10살 때 그 의대생이 책 21권짜리 갖고 와서 그거 다 읽었다 그러잖아요. 걔가 만약에 아버지가 막 집에서 맨날 막 춤을 추고 놀아요 하면서 막 추었으면 놀았겠죠. 근데 아버지가 끊임없이 독서를 하고 이런 게 있었을까? 아마 아버지가 하는 걸 따라해갖고 독서를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도 강화됐고 이런 게 아닐까? 교육이 이 사람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인슈타인도 좀 일찍 돌아가셨다. 근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뭐다? 복부의 대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 원인은 담배고 이 흡연이야말로 이런 혈관을 안 좋게 한다. 이렇게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도 안타깝게 그의 흡연 습관 때문에 조금의 일찍 사망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의 불멸의 업적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분명히 자폐 스펙트럼에 분명히 걸쳐 있긴 했지만 그의 어머니와 부모님의 교육 방침에 의해서 그가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잘 살다 갔다. 이 정도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